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오늘도 사회를 맡은 이태경입니다. 예, 지금 글로벌 시장이 워낙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낮추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마련했고요.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규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오늘도 보조 진행자로 옆에 앉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하셨는데 금리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해박하시고 또 굉장히 전폭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송기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기균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바로 진행을 해보죠. 우리가 크게 이제 금리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뭐 굉장히 핫 이슈인데 미중 무역 분쟁, 예, 뭐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 전쟁까지 이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자면 일본과 지금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면 교전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안 됐습니다만은 그 미 연준에서 뭐 사실상 뭐 어찌 보면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 연준이 여기가 이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 초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식 시장은 뭐 완전히 지금 뭐 패닉 상태죠. 코스피가 고점 2,600이었는데 지금 1,900 언저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70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요. 그리고 환율도 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작년 연말 연초에는 2% 초반, 뭐 이제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발표하는 게 다 다릅니다만 2% 한 초반 정도 봤다가 지금은 이제 1%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제 1.5%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단독 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그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뭐 난무하죠. 모든 언론이 이런 주장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자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경기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대로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 경기 침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뭐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우리 현실을 보면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9년 왔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그 여파가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금리를 2%까지 인하했어요. 바닥 2%였는데 그리고 그 충격이 약간 가시니까 3.25%까지 또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추경환이 부총리 되면서 1.25%까지 인하했는데 그때는 이제 집값 올리겠다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1%대 금리가 지금까지 유지돼요. 한 5년 이상 유지가 됐는데 네. 1%대 금리 5년 이상 됐는데 경기 침체 해결 전혀 안 됐고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답을 명확하게 우리 현실이 말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낮췄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성장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다. 네네. 라는 거에 대해서 말론을 할 수 있지만 네네. 그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투자를 촉진한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 실증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송 소장님 그 대본을 미리 읽어보고 다른 책을 좀 찾아봤는데 참여정부 때 보니까
2004년도에 기준금리를 두 번씩이나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예. 4%에서 참여정부는 시작했는데 2004년 11월에 가면 3.25%로 낮춰요. 예. 그때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가 부진하니까 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3.25까지 낮췄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면 효과는 한 뭐 5, 6개월 있다가 나타나잖아요. 예. 200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예. 근데 2004년과 2005년도의 경제 성장률 비교해 보면 2005년도가 더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제 송 소장님 계속 지론인데 금리를 예. 낮추면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 가격, 서울 집값만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참여정부 데이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실질 분석을 뭐 이제 계략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하고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성립 안 한다는 거를 네. 이제 확인하신 거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예. 금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인데 금리의 어떤 기능과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제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본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경기가 이제 나쁠 때는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과열일 때는 또 높여서 좀 진정시킨다. 이게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를 딱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그 관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가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대표님 이야기했듯이 금리 네. 통화 정책의 목표, 중앙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였어요. 네. 그냥 거의 100여 년간 네. 되다 최근에 와서 경기 경기 부양을 통화 정책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흥미로운 거는 우리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한 10여 년 전까지도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아주 크게 눈에 확 들어오게 물가 안정 한국은행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게 딱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목적이 일차적인 목적이 인플레이션 예방하는 거였어요. 예. 그게 이제 김중수 총재 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정책 전환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좀 모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주류 경제학의 교과서를 봐도 네. 금리 이론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나와 있는 금리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슬쩍 내비치는 것이지 네. 별도로 금리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게 사실 없어요. 그럼 이건 뭐 그냥 뭐라 하면 좋을까요? 만들어진 신화 이거나 그냥 뭐 다른 목적에 의한 뭐 도그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장님? 이게 이제 이론도 정립이 사실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 뭐 KDI 같은 경제학 박사들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또 심지어는 대위 여건이 악화가 되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네. 공식처럼 나와요. 공식처럼.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그걸 뒷받침해주는 경제 이론도 없고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검증이 됐느냐? 우리 남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참여정부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뭐 그 상관관계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 금리를 초저금리를 5년간 지속했는데 네. 경제 경제 침체 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실증적 분석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장만 나무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저는 언제나 중요한 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론이나 뭐 결국에는 학설이 먼저 나오고 예. 그게 이제 좀 발전하면 이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실을 설명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논증도 제대로 안 된 이론인데 예, 그 거의 이제 도그마 수준에 예, 이게 그냥 현실을 그냥 난폭하게 규정하는, 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이렇다는 지금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실증적으로 좀 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이 중요하니까, 예. 미국이 중요하니까 2000년 이후에, 예. 그 전에는 뭐 잠깐 논의를 하고요. 2000년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냥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금리의 어떤 기능과 효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렇지 않은 건지를 한번 미국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사회자가 이야기하셨듯이 네. 뭐 금융이든 경제든 또는 그 경제 이론이든 미국이 만들어서 세계 전파를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네.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뭐 이제 사실은 모든 경제나 이론 면에서 미국이 이제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네. 나머지는 따라가는 예. 건데 예. 뭐 이제 어쨌거나 중요하죠.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 뭐 25% 차지하니까 어쨌건 2000년 이후에 네. 사실은 금리 가지고 경기 부양하든 뭐 조절해보자 이런 게 새롭게 음. 대두가 됐어요. 네. 그 시범적으로 한 것이 알란 그린스팬이 2001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침체가 왔었어요. 잠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요. 1%까지 낮춥니다. 당시 1%면은 파격적인 금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로 침체된 것을 막아보자 했는데 그때 경기가 조금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의 호경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버블 경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리를 낮추니까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시장에 엄청난 호황을 이뤘죠. 그리고 그 결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의회에서 알란 그린스팬 불러가지고 증언을 하니까 그때 금리 낮춰서 이런 버블이 휴식증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금리 낮춘 거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했죠. 그리스폰이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예, 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솔직한 당시의 사람이네요. 그래도. 당시의 솔직한 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그 그린스팬의 어떻게 보면은 뭐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버냉키가 되면서 더 제로까지 낮추고 금리를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양적 완화라고 막 윤정기 돌려 돈 엄청나게 찍어냈단 말이죠. 통화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졌느냐? 별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데 뭐 살아난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그 일본, 유럽 다 따라서 했는데 제로 금리에 또는 일본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갖고 양적 완화했는데 그것이 실물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국제기구인 IMF나 BIS에서 나온 어떤 잠정적인 결론은 그러한 통화 정책 제로 금리가 금융위기 충격을 벗어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면 2000년대 초반에 버블닷컴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낮췄는데 1% 붕괴한 이후의 이후에 후유증을 치유하기 극복하려고, 위해서. 극복하려고 치유하려고 낮췄는데 결국은 그거는 주택 버블,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불러왔고, 그렇죠. 버블로 경제가 타격 받으니까 예. 또 더 큰 버블을 일으켜서 경제를 조금 살려놨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거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로 금리, 예. 또 양적 완화, 엄청나게 네. 돈을 풀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라고 이제 수많은 예.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 닷컴 버블 꺼지면서 미국이 심각한 침체가 왔었고 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버블이 꺼지면서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침체의 원인이 통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 심각한 질병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걸 통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치 배가 아픈데 감기약 주는 식이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진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진단과 그 처방이 잘못된 잘못됐다. 거죠. 예. 뭐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금리를 뭐 내려야 한다. 그리고 뭐 이걸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제 환율 전쟁까지 이제 옮겨 붙었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해서 지금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벌어진 일들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5%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던 게 1.25%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밑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금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내려야 되는지 내린다면 얼마까지 내려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금리를 사실 지금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곳은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좀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좀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듣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친 예. 얘기가 그 거기에 대해서 영감한 얘기입니다. 언론이 생각하시는지.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어도 예, 그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내리면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지금 그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제 목전까지 와 있는 어떤 그 도전 요인들이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뭐 경제 전쟁 갈등이잖아요. 네. 대요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타격을 받냐면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거다.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도 폭락하고 막 이러는 건데 예. 이게 문제 병의 원인이 수출 감소예요.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라는 처방책이 나와야겠죠. 네. 근데 갑자기 통화 정책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늘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세계 경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이 세계 시장은 줄어들지만 우리 몫을 좀 늘리자는 건데 그건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들이 그 밤낮으로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기업들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부가 한다면 수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미시적인 뭐 산업 정책 정도를 강구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그런 정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출 감소, 대여건 악화로 수출 감소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통화 정책 가지고 가자. 그래서 뭐 그 7월 18일 날 그 1.5% 전격 금리를 한 것도 그 문제였고 얼마 전에 하는 총재가 언론에서 추가 금리 날 듯이 뭐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것도 대외 여건 악화되니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배 아픈데 이제 감기 약 뭐 또 주겠다 이러니까 몸에 독소만 더 쌓이게 되는 대단히 어리석은 건데 정말 하는 그 총재든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내리면 대외 여건 나쁜 걸로 인한 경제 문제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한데 아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제 그런데 그 부작용이 엄청나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이제 엄청나게 크죠. 서울 집값 예. 폭등이라는 부작용, 이 한국 예.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 갉아먹는 건데 그런 부작용 뭐 이제 전혀 생각 안 하고 효과도 매우 불분명한 검증도 안 돼 있고 경제 이론으로 정립도 안 돼 있는 거를 그냥 마구마구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외 조건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것은 수출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수출이 줄어드는 그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그렇죠. 부담인데 그걸 수출을 그럼 늘리는 것과 금리 내리는 게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다. 예. 금리를 내려본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출에 무슨 활로를 찾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우리 소장님은 그건 이제 자산으로 간다.
그렇죠.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간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보면 결국에는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원화 가치를 좀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서 원화 가치 일종의 평가절하죠. 달러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라도 좀 제고시켜서 수출 좀 숨통을 틔워보자 이런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억지로 찾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그게 다 언론과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미신인데요. 네네. 전 뭐 경제학자들이 뭐 그것도 이렇게 미신입니까? 굉장히 큰 미신이죠. 예.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내뱉는 거짓말 중에 예. 뭐 이제 한두 개가 아니지만 네. 1, 2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네. 환율의 경제 효과는 뭐냐면 소비자인 우리 가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수출 기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환율을 인상하면 그 원화 가치를 절하하면 가게로부터 수출 기업으로 소득 이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강만수가 뭐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뭐 엄청 외쳤죠. 그래서 네. 가계 소득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책도 2권 쓰고 했는데 네. 뭐 1년에 한 30조, 40조씩 가계 소득이 환율 때문에 감소를 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이익이 몇 조씩, 10조씩 증가를 한 것 중에 큰 포션이 환율 상승 효과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로섬이었다는 거잖아요. 제로섬이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삼성전자가 500달러에 판다고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500달러를 팔으면 환율이 1,000원이든 1,200원이든 500달러는 그냥 500달러예요. 네. 그런데 그걸 국내에 가져와서 환전을 할 때 네. 환율이 1,000원이면 50만 원인데 네. 1,26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올리면 수출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외국에서 벌어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버는 건 똑같은 환율에 관계없이 똑같은 달러를 벌어와서 네. 국내에서 2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가 200원을 더 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차 운전하셨으면 기름값 내는데 환율이 200원 올라가면 기름값 20%더 내죠. 한 달에 20만 원 주유하시는 분이 환율이 200원 올라가면 24만 원, 4만 원씩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 주유하고. 그러니까 이 소비자인 가게의 소득이 수출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것. 이게 환율이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수출이 좀 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그건 수출 대기업들 이익만 늘려주는 거고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나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부를 이전하는 거다. 근데 그건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꼭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도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수출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의 부의 이전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런 반론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차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기업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죠. 재고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의 소득이 지금 늘지 않아서 네. 내수시장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네. 내수시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내수시장 키우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내수시장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작은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환율 올리는 거는. 근데 네. 그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도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까 참여정부 이야기 하셨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요. 환율이 1,250원에서 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5년 동안.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수출이 반토막 나야죠. 수출 안 돼야 되는 거죠. 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율이 2배 됐어요. 네. 1년에 15%씩 환율이 증가했어요. 아니 수출이 증가했어요. 음. 환율이 1,250원에서 900원 오는 우리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급락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달러가 약세여서 다른 통화들이 다 강세가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참여정부처럼 급격하게
250원이 떨어졌는데 5년간 굉장히 수출 기업 충격적이었잖아요. 수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올려서 원화 평가 정상 하면 네. 절하하면 수출 늘어난다. 이게 미신이고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반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만수가 주장했듯이 환율이 수출 증가시킨다 했는데 그게 바로 2008년이잖아요. 네. 환율이 1,570원 갔어요. 네. 강만수 초기 900원에서. 네, 네. 그럼 환율이 수출이 2배 늘어나야 되는데 네. 2009년에 그 수출이 14%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건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사줄 데가 없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이 느는 게 아니고 네. 환율이 떨어진다고 수출이 주는 게 아니고 수출이 늘고 주는 것은 예. 세계 경제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수출이 늘어난 것은 환율이 하락해서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버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출 결정하는 건 세계 경제 상황이지 환율은 마이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율을 인상하면은 가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서 내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니까 환율을 인상해서 수출을 늘리자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가 내거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하는 가계 그렇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지가 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위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이제 대위 여건이 악화되는 게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레이건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를 하면서 자본자유와 무역자유화에서 막 세계화로 나갔단 말이죠. 예. 모든 장벽을 허물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오면서 그 세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역진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수 시장을 키워야죠.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가계 소득 늘려야 돼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게 올바른 대응책이에요. 그거를 뭐 보수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이게 바로 대위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전공법이죠. 예, 가계 소득을 늘려야 된다. 가계 소득을 늘려야죠. 금리를 내린다고 가계 소득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 환율도 올라가서 수출 대기업은 좋을 수 있으나 오히려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 수준에도 역행한다. 역행하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역행하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팩터는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다. 그래서 설사 금리를 인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달러 환율 우리 입장에서는 평가절하죠. 그 달러에 비해서 그 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그 전에 비해서 좀 생긴다고 해도 그게 수출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다. 과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그걸 이야기해 그걸 주고 있죠. 증거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참여정부 때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엄청나게 늘었죠. 1년에 15%씩 5년 내내 늘었죠. 네.